우리 지역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최근 우리 포항에서 미성년자인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오늘 시사날에서는 장애인 성폭력의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포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성열 활동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 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이자 장애인 인권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적 장애가 있는 18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밤 이곳에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18살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3km 떨어진 곳에 살던 여학생은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성폭행은 인정하시는 거고 성관계는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이 지적장애인 건 알고 계셨어요? 네. 자, 지난 1월이었죠. 18살,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지적 장애인을 40대 남성이 성폭행한 사건이 우리 포항에서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 정리부터 들어볼까요? 포항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밤 이곳에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18살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3km 떨어진 곳에 살던 여학생은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분노, 눈빛, 감 지르고 하고 몸에 보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상해가지고 막.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갇혀 수차례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이 남성을 만났고 남성의 휴대전화에 성폭행 기록과 불법 촬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폭행 정황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담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가해 남성은 지난 2월 1일에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이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면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찰 조사 당시 초동 수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일단은 성폭행 정황 그리고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경찰이 열흘 넘게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신병 확보를 바로 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자택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긴급체포의 요건 중에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긴급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사안이 굉장히 긴급한 것 같지만 이 긴급체포에서의 긴급성이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경찰이 피의자를 가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이제 도망갈 위험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영장을 받아오면 그 피의자가 없어지니까요. 그럴 때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어서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과 가족이 함께 그 피의자를 만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발견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는 수사기관의 말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긴급체포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구속이 좀 뒤늦게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중한 형이 예상이 되고 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가 있으면 사실 이제 구속에 대해서 조금 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이제 기록이 이제 그 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도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확인했을 때 피해자한테 임의 제출, 그러니까 그 영장 없이도 이제 자발적으로 제출을 받을 수 있고 거부를 한다면 이건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빨리 발부받아서 증거를 확보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초기에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사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 이 성폭력을 피해 경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당시 10살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바로 옆집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성추행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인 외국인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기소조차 되지 못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2016년에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두 번째 또 겪게 된 겁니다. 한 분의 피해자가 여러 번 이 일을 겪었다는 것은 사실 이게 단순히 범죄를 넘어서 사회적인 시스템, 안전망 자체가 좀 붕괴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범위를 넓혀 보면은요, 이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대책과 또 대안들,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 텐데요. 최영규 기자,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장애인 성폭력의 실태가 어떤가요?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매년 장애 통계 연보를 발표합니다. 2023년 이 연보에 따르면 이 장애인 성폭력 이 피해 건수, 그러니까 접수된 건수죠. 이 접수된 건수가 2021년에 2,093건으로 이 가운데 1,534건, 즉 73.3%가 지적 장애인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건, 8.1%가 정신장애인이었고요. 이 중요한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38.5%, 이웃이 31.2%, 순이었고 직장 상사나 동료가 12.2%. 그러니까 평소에 모르던 사람보다 알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지적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적 장애인분들이 대다수의 피해자이다라는 점을 보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생활적인 특성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고적 능력이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뭔가를 좀 알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적 체험이나 이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는 병증이 없어요. 예, 국가에서 발달 장애라고 인정을 한다면 모두가 중증입니다. 예, 그만큼 중한 장애입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중심이 신체적 장애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발달 장애인들은 팔과 다리, 그러니까 상하지의 기능이 자유롭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가정에서 돌보는 사례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있어도 그 보호자분께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활동 지원의 시간이 일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에 2-3시간 정도면 거의 뭐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활동 지원 인력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분들을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노동자의 입장이죠.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 시간이 적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돈도 안 되고 너무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다가 생계의 목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옆에 누군가가 없게 되면 이런 이제 공백의 상황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제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 지적 장애인 이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 가정에서 부모가 보호하고 있을 때 외의 시간에 혼자 만약에 있을 때 이 사회관계에 대해서 이 반복적으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이 범죄야라고 인식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걸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적장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해자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 언어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런 훈련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학습이 잘 돼서 결국에는 스스로 독립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립을 하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립을 하는 과정까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성폭력들의 일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참 보호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경험도 많이 못하게 되고, 또 사실 밖에 나가보면 되게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예, 누구든지 다 위험한 세상이긴 한데, 유독 또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예, 되게 좀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눈빛들 때문에 오히려 더 밖을 못 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시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례에서는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가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경북 지역에서 이런 종사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그 가해자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지자체는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피해 당사자는 사실 무용고에 자립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경험도 없지만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폐쇄 조치 처분만 하고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요. 이렇다 보면 이제 이 시설로 옮기는 전원 조치 또는 원 가정으로 복귀, 이런 뭐 답밖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시설에서 준비 없이 자립한 여성 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그 모아서 나오는 돈이라든지 성적인 놀이개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을 때 다시 거주시설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성폭력 관련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논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약한 것 아니냐. 물론 가중 처벌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처벌이 좀 계속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 범죄가 이제 뭐 강간이 있을 수 있고 강제추행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을 전제한 것인데요.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그 장애로 인해서 저항하기 어려운, 그걸 항거불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것을 이용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그런 범죄와 비슷한 그런 처벌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에 이제 기초가 되었던 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장애도 있고 또 미성년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성폭력에 관한 그런 처벌특별법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우리가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 야, 너 피해자 보고 왜 너는 저항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도록 조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재판부도 조금씩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최근 들어서 이 가해자가 그루밍을 한다고 하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 환심을 사가지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이 피해자가 이것이 내가 성폭력을 당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나서 이 성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이런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 법원이나 또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대로 그 최근에 특히 이 그루밍 성범죄가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있는 부산에서도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일명 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징역 7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는 지적 장애인이 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상황을 이제 잘 만드는 그런 가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성년인 청년들도 이런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가해자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친분 관계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적장애를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속관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는 그 사람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 또는 성폭력 범죄였다면 성관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또는 연인 관계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해자들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런 친분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특히 이제 빠르게 이제 좀 확인이 되고 대처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장애인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포항에서 있었던 사건도 이 시작점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떨까요, 활동가님? 그동안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겪어보셨을 텐데 네. 그 이후의 대처들이 좀 원활하게 잘 풀렸던가요? 사실은 진술에 대한 그 신빙성 문제로 인해서
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낯선 이가 딱딱하게 질문을 한다든지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하죠. 자기 방어를 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그 라포 관계를 충분히 할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라포 관계라는 것은 상호 간에 어떤 신뢰적인 부분이 쌓여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장애 유형의 특성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두고 조사하는 분과 친분 관계를 또 신뢰 관계를 잘 쌓아서 진술을 이렇게 받아낸다면 아무래도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자,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이 지적장애인 분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범죄 사건 자체의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사건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대체로 특성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생생하고 풍부해야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그 말을 잘 믿어줄 텐데요. 문제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지적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좀 신뢰를 얻기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또 조리 있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범행 일시를 특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분들은 사실 어떤 숫자의 개념도 좀 약할 수 있고요.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언제였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장애인도 피해자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뭐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생생하게 기억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장애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이 수사가 굉장히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무 길어진다라는 그런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기억은 점점 더 이제 흐려질 수밖에 없고 이제 계속 섞일 수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술이 뒤에서 나중에 재판에서 피해자가 또 진술을 해야 되면 그 진술이 더더욱 설득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력들이 이런 지적장애인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담팀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혹은 형사님들마다 좀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발달장애인 법에서 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발달장애인이 이런 형사사건의 당사자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인 그런 경우에는 전담 경찰 또는 전담 검사를 이제 지정해서 그 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좀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작동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서 막상 만나본 수사관이 너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한 그러한 사례들도 있어서 이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 제도가 이게
꼭 좋은 것인가?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곧 있으면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공약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우리도 제대로 좀 살펴보고 싶다, 좀 쉬운 정책 자료집을 내달라, 이런 요구들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것처럼 이 수사 단계에서도 조사받을 때 이 수사기관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림이나 쉬운 용어로 해설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내가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이 조사 대상을 만났을 때 내가 좀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이 수사기관에 대한 지원도 좀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수사나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신데 현장에서는 어떠실지 궁금하겠어요. 기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 글을 모르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가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현안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사회적 관심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감수성이 생겨나려면 일반적인 그 일회성인 교육만으로는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생겨나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신체적 장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 장애에 대한 교육도 많이 되어야 되고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함께 살다 보면 특별한 교육도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다 알게 됩니다. 뭐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되면 특별하게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않고 시선적인 부분, 어떤 뭐 인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특별한 교육 없이 싹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대책 마련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무엇보다 노력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충격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배가 더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다는 거.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천인규 기자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뭐 포항 지역도 있고요. 이 경북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이 경북에는 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또 있습니다. 이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심리 상담과 이 자립, 자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상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 모두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긴급할 시에는 저녁 늦은 시간, 새벽이라도 1366번을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든 긴급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날에서 장애인 성폭력의 실태, 또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가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분리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갈 곳이라는 곳이 복지시설 밖에 없다 보니까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완전히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서 경험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도 사실 이성교제도 장애인은 장애인만 만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성인이 되었는데 성관계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성관계가 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너무 통제된 삶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좀
좀 없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을 좀 회복하고 장애가 있다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인권에 대해서 보장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활동가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부대 끼면서 살아가면 사실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떠오른 생각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더 수사나 재판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법을 막 더 개정하고 이런 것보다 발달장애인을 차라리 그 수사기관에 법원에 채용을 해서 구성원으로서 부대 끼면서 사실 같이 호흡해 가다 보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 더 늘어나고 피해자도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수사기관과 법원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법이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특별법들이 많은데요. 수사기관과 법원도 좀 낯설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스스로의 생각 때문인지 또 수사가 또는 판단이 좀 주저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장애 감수성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그 형사 사건에서의 그 어떤 책임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주체, 1차적으로 수사기관, 검사, 2차,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판사, 이런 분들이 그 발달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재판을 더 지연시키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시설이나 또는 너무 가족에 또 이렇게 옆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혼자서 또는 자립해서 이제 살다 보면 사실 다양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다 보통은 살아가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나올 때 충분한 지원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를 저는 많이 만들 수 있어야 이런 특히 성범죄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사회 안에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너무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그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계속 지원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준길 기자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시설에서만 있어야지 바깥으로 나오면 위험하다. 이 가정 내에만 있거나 시설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저는 가장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경상북도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나와서 관계를 구축할 만한 경험을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주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학습하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중에 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좀 마음으로 왔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는 이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와 혹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끝까지 잊지 말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